국가에서 주는 밥이나 잘 처먹고 조용히 살아. 출세도 하고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 일 없어. 그런데 왜 자꾸 위험한 생각을 해? 너 진짜 죽고 싶어? 그렇게 말하던 상관 드미트리.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렇긴 하지만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공산국가 러시아 내무성 법무팀에서 내가 하는 일은 독재 정권의 더러운 뒤처리를 법으로 포장하는 일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권 수뇌부의 추악한 실체를 더는 외면할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처럼 찾아온 한국행. 단 며칠의 출장. 그런데 그 짧은 여정이 내 모든 삶을 뒤엎어버렸다. 지금부터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그 전에 1초면 됩니다.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타티아나 알렉세예바입니다. 32살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출신 국제법 전문 변호사죠. 내무성 산하법무 자문팀에서 일하던 제게 러시아는 그저 운명이었습니다. 태어난 곳이자 순응해야 할 체제였죠. 겨울의 끝자락이었습니다. 사무실 창문 너머로 회색빛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제 파트너이자 대학 동기인 드미트리가 서류 더미를 내려놓으며 커피를 건넸습니다. 그는 언제나처럼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습니다. 이 체제는 우리가 바꿀 수 없어. 바꾸려 들지도 마. 적당히 순응하고 살아야 해. 우리도 살아야 하잖아. 가족도 있고 직업도 있잖아. 그 말은 늘 현실 같았습니다. 하지만 매번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수능이라는 말이 혐오스러웠습니다. 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람이 지켜지길 바랐기 때문이죠. 러시아, 중국, 북한, 공산주의 체제 아래 개인의 권리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체제의 정면으로 반기를 들 수 없었지만 마음속 깊이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내 가족과 후손, 내 민족의 미래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지금 해야 한다. 사무실에서의 일상은 반복되었습니다. 문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작성하고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제 일이었죠. 국가를 위한 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많은 것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푸틴이라는 거대한 독재자가 만들어낸 전쟁은 타국 시민은 물론 러시아 국민에게도 절망을 안겼어요. 국제법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저는 더 이상 이 전쟁에 협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책상 위로 새 서류들이 쌓여갔습니다. 법적 정당화를 요구하는 문서들이었죠. 사람이 아닌 권력을 위한 법. 저는 그 모든 것이 지긋지긋했습니다. 그때 도착한 한 통의 초청 메일이 제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공공 시스템과 법치주의 포럼, 국제 법률가들의 모임이었죠. 드미트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짐을 쌌고 여권을 챙겼고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탈출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제 영혼은 탈출을 준비하고 있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정돈된 고요함이었습니다. 검역소는 조용했고 사람들은 줄을 서서 차분히 이동했어요. 복잡한 입국 절차가 단 15분 만에 끝났습니다. 아무도 소리치지 않았고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고 권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도시 풍경은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모습과 달랐어요. 깨끗했고 정돈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조용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지하철로 갈아탔습니다. 출근 시간임에도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타는 순서를 지키며 내리는 사람을 배려하고 좁은 공간 안에서도 서로의 경계를 존중했습니다. 그 모든 게 명령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호텔로 향하는 길 횡단보도 앞에서 신기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빨간불 앞에서 차량들이 완벽하게 멈춰섰고 사람들은 초록불이 켜질 때까지 인도에서 기다렸어요. 새벽 3시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시간에도 말이죠. 호텔에 체크인하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밝았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수많은 빌딩들 사이로 질서 있게 움직이는 차량들과 사람들, 낯선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럼장으로 향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서울시청 앞을 지나다 작은 집회 현장을 마주쳤어요. 확성기도 없이 피켓을 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을 지켜보는 경찰이었어요. 방패도 들지 않았고
무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교과서에서도 보지 못한 풍경이었어요. 비폭력 시위와 평화적 감시가 실제로 가능하다는 걸 저는 한국에서 처음 목격했습니다. 참가자 등록을 마치고 포럼 일정표를 받았습니다. 3일간의 일정이 빽빽했지만 저는 이 도시를 더 알고 싶었어요. 법치주의가 실제로 작동하는 사회를 직접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럼 일정 외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어요. 첫째 날 저녁 저는 강남 일대를 혼자 걸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갔지만 그 속에서도 질서가 유지되고 있었어요. 서로를 위한 작은 배려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노점상에서 군것질거리를 사려고 지갑을 열었을 때 외국인인 저에게 노점상 아주머니는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셨어요. 거스름돈도 정확히 계산해 주셨고 비닐봉지 대신 종이봉투에 담아주셨습니다. 그 작은 거래에서도 신뢰가 지켜지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이 도시의 질서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왜 사람들은 감시 없이도 규칙을 지키는 걸까? 그것은 단순한 복종이 아닌 뭔가 더 깊은 것에서 오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창문 너머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질서는 억압에서 오는 게 아니라 존중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자발적인 선택에서 오는 질서였어요. 그것은 제가 러시아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포럼 둘째 날 오전 세션이 끝난 후 점심시간을 활용해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넓은 강, 그 주변을 따라 펼쳐진 공원은 도시 속 작은 휴식처였어요. 공원 입구에서 초록색 자전거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따릉이라고 불리는 공공 자전거였죠. 한 시민이 쉽게 자전거를 대여하고 반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강을 따라 걷다 보니 넘어져 있는 따릉이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이용하다 그냥 놓고 간 듯 했어요. 저는 무심코 자전거에 붙은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었습니다. 앱이 열리고 간단한 신고 화면이 나타났어요. 신고 후 몇 분 지나지 않아 정비요원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자전거를 세우고 상태를 확인하고 다시 출발했어요. 그저 그뿐이었습니다. 명령도 지시도 소음도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한강공원에 마련된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꺼내고 잠시 작업을 하다가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자리를 비웠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노트북과 핸드폰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요. 러시아라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값비싼 전자기기를 그대로 두고 자리를 비우는 건 곧 잃어버린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사회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모두가 남의 물건을 존중하고 있었어요. 감시 없이 지켜지는 신뢰,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다시 한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조금 걷다 보니 분리수거함이 눈에 띄었어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분류해버리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캔, 종이, 일반 쓰레기.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데도 규칙은 지켜지고 있었어요. 다시 포럼장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혼잡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공간을 배려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서울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밀집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서울은 복잡하지 않았어요. 버스는 시간에 맞춰 왔고 지하철은 정확히 도착했습니다. 모든 것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기계처럼 사람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어요. 포럼장에 도착해 오후 세션에 참석하면서도 제 머릿속은 여전히 한강에서의 경험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가 아닐까? 법이 권력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약속으로 기능하는 사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션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 무엇이 이토록 다른 걸까? 둘 다 법이 있고 규칙이 있고 시스템이 있는데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그리고 그 답을 조금씩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포럼 둘째 날 저녁 한국 로펌 관계자들과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장소는 인사동의 한한정식 레스토랑이었어요. 전통 한옥을 개조한 공간은 고즈넉하고 품이 있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실내로 들어서자 낮은 나무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바닥에 앉는 문화가 낯설었지만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정갈하게 놓인 수저와 젓가락, 깔끔한 도자기 그릇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우리 일행이 자리에 앉자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반찬들이 하나둘 놓였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더 많은 음식이 나왔습니다. 10개, 15개, 20개가 넘는 반찬들이 테이블 위에 자리 잡았어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한국 로펌의 박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이 많은 음식이 다 뭐죠? 왜 이렇게 다양한가요? 박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해 주었어요. 한정식은 전통 궁중 요리에서 유래했습니다. 임금님이 드시던 수라상에서 발전한 음식이죠. 모든 식재료가 제철에 맞게 색과 맛의 조화를 고려해 준비됩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임금님이 드시던 음식인가요? 네, 수라상에서 유래했어요. 그 답은 음식 너머의 역사를 담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여러 반찬을 맛보기 시작했어요. 짠맛, 단맛, 신맛, 쓴맛, 감칠맛, 모든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 다른 것을 압도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어요. 박 변호사는 계속해서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철학이라고요. 음양오행의 원리가 담겨 있고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한다고 했습니다. 식사 도중 제 옆에 앉은 젊은 변호사가 공손하게 제 밥그릇에 국을 더 담아주었어요. 저는 약간 당황했지만 그것이 배려의 표현임을 곧 이해했습니다. 음식을 통해 표현하는 존중이었어요. 밥을 먹으며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맛을 통해서도 존중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철학에 가까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에선 법이 아니라 밥상이 사람을 지키고 있구나. 일상의 작은 의식을 통해 사람들은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한정식 식사 후 우리는 근처 술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회식 문화가 있다고 들었기에 저는 약간 긴장했어요. 러시아의 회식은 보드카를 강제로 마시는 자리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좁은 골목을 따라 들어간 가게는 아늑했습니다. 나무 테이블과 낮은 의자,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 그 공간은 부담스럽지 않게 편안했어요. 자리에 앉자 녹색 병과 작은 잔들이 놓였습니다. 소주라고 했어요. 한 분이 병을 들고 다른 이의 잔에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두 손으로 받치며 따르고 두 손으로 건네는 모습이 정중했어요. 잔이 테이블을 한 바퀴 돌았고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 조금 무거워졌어요. 러시아라면 지금쯤 보드카를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제 옆자리에 앉은 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원하지 않으시면 안 드셔도 돼요. 대신 음료수 드릴까요? 저는 그 순간 감동했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술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선택을 존중했을 뿐이었습니다. 한국의 회식은 술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었어요. 테이블 주변의 대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무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서로의 말에 귀 기울였어요. 물론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들었지만 그 속에서도 품위가 유지되었습니다. 제가 러시아의 법률 시스템에 대해 물었을 때 모두가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그들은 제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한국의 법 체계에 대해 배우고 싶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법과 정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술자리였지만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나라가 가진 조용한 품격을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깊은 곳에서 작동하는 존중의 문화, 그것이 한국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었어요. 회식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술자리는 종종 위계와 압박의 시간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그 차이는 작지 않았습니다. 호텔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밤, 수많은 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빛들처럼 한국 사회의 작은 존중들이 모여 거대한 신뢰의 네트워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오늘 하루 경험한 것들을 곱씹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찾던 답이 여기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을 위한 법, 권력이 아닌 신뢰를 지키는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사회. 내일은 포럼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러시아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아볼 것인지를. 이어서 쓸까요? 포럼 마지막 날 아침 스마트폰에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드미트리였어요.
그의 메시지는 짧고 명료했습니다. 밤길 조심해. 너 진심 위험해질 수 있어. 한국에도 우리 요원 많아. 그 정도는 너도 알잖아. 돌아와.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아침은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드미트리의 메시지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어요. 러시아 정부가 자국민, 특히 내부 정보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포럼장으로 향하는 길, 저는 주변을 살피며 걸었습니다. 누가 저를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하지만 서울의 아침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고, 도시는 깨끗했고 질서정연했어요. 포럼 마지막 세션의 주제는 법치주의와 인권이었습니다. 한국의 저명한 인권 변호사가 발표를 했어요. 그는 한국이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단 30년 만에 권위주의 체제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다고요. 그의 발표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러시아도 가능할까? 우리도 언젠가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진정한 법치주의를 이룰 수 있을까? 그 가능성은 희미해 보였지만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았어요. 세션이 끝난 후 한 한국 변호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발표에 감명받았다며 서울의 한 로펌에서 일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어요. 국제법 전문가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것은 기회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린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중간 휴식 시간, 저는 호텔 로비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드미트리의 메시지를 읽었어요. 그의 말처럼 저는 정말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로 돌아간다면 다른 종류의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커피잔을 들고 로비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오갔고 차들은 질서 있게 움직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법을 빌려주지 않겠어. 법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니까. 드미트리에게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포럼장으로 돌아가 마지막 세션에 참석했어요.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세션이 끝난 후 한국 로펌의 제안에 대해 더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들은 제 경력과 전문성을 높이 평가했고 국제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를 찾고 있었어요.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라고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러시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그곳에는 더 이상 제가 믿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짐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서울의 밤거리를 걷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 도시의 모습을 더 담아두고 싶었어요. 호텔을 나서자 서울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도시 안의 움직임은 거대했어요. 수많은 버스들이 제 시간에 멈추고 시민들은 줄을 서서 조용히 탑승했습니다. 수백만 대의 차량과 수천 개의 전철, 기차, 신호등, 도로 표지판, 그 수많은 것들이 완벽하게, 안전하게,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어요. 명동의 밝은 거리를 걸었습니다. 상점들은 저마다의 빛을 내뿜고 있었고 사람들은 즐겁게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경찰은 보이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노천 카페에 앉아 차를 주문했습니다. 테이블에 놓인 작은 화분이 눈에 띄었어요. 작은 다육식물이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거기 있었고 모두가 그것을 존중했어요.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가능하다면 우리도 언젠간 가능하지 않을까? 러시아도 언젠가는 법이 사람을 지키는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희망은 희미했지만 완전히 꺼지지는 않았어요. 카페를 나와 조금 더 걸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길은 여전히 안전했어요. 여성 혼자 밤거리를 걷는 것이 두렵지 않은 도시. 그것은 제가 러시아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작은 공원에 들어섰습니다. 벤치에 앉아 서울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사회의 질서처럼요. 보이지 않아도 그곳에 존재하는 신뢰와 존중. 공원을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 한 노인이 길을 건너는 것을 도와주는 젊은이를 봤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그는 자연스럽게 팔을 내밀었고
노인을 안전하게 길 건너편으로 모셨어요. 작은 배려가 큰 사회를 만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호텔에 돌아와 짐을 마저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 저는 이 도시를 그냥 떠날 수 없다고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피난이 아니라 희망의 정착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배운 법은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그 원칙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여기 한국에서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서울과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뒤섞인 도시였어요. 네바강과 한강이 만나고 에르미타주와 경복궁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 꿈속에서 법은 모든 사람을 지키고 마지막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아침은 맑고 선명했어요. 먼 산들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고 강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저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었어요. 호텔 체크아웃을 하고 로비에 앉았습니다. 비행기는 오후에 있었지만 아직 공항으로 갈지 결정하지 못했어요. 제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는 길과 여기 남는 길. 그때 휴대폰으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두 개의 이메일이었어요. 하나는 러시아 내무성에서 온 복귀 명령서였고 다른 하나는 한국 로펌의 자문 계약서였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로비의 한 구석으로 자리를 옮겨 두 문서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내무성의 이메일은 차갑고 명령적이었어요. 즉시 복귀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경고했어요. 한편 로펌의 이메일은 따뜻했습니다. 제 가치를 인정하고 함께 일하고 싶다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선택은 어려웠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간다는 것은 안전하지만 영혼을 잃는 일이었고 한국에 남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일이었어요. 두 길 다 쉽지 않았습니다. 호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일상이 펼쳐졌어요.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지, 한국에 남으면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을지, 가족, 친구, 경력, 안전, 양심 모든 것을 저울질했어요.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공항행 버스 시간이 다가왔고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호텔 로비에서 짐을 챙기며 마지막으로 드미트리에게 메시지를 썼습니다. 나는 법을 믿어. 여기선 그게 가능해. 그리고 보내기를 눌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한국 로펌의 이메일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안을 수락한다고요. 그리고 비행기 표를 취소했습니다. 저는 공항으로 가는 버스가 아닌 강남으로 가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어요. 새 사무실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푸른 산들, 그 사이로 흐르는 강. 이 도시는 이제 제 새로운 집이 될 거예요. 로펌에 도착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들고 이름을 쓰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변했어요. 그 순간 총은 사라졌고 사람을 위한 법이 남았습니다. 저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사무실에서 나와 한강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강변에 서서 물 위로 반짝이는 햇빛을 바라봤어요. 러시아에 두고 온 모든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가족, 친구들, 추억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강변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 들리는 물소리, 바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어요. 눈을 떴을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요. 법은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라 지켜주는 울타리여야 합니다. 서울에서 저는 그걸 처음으로 보았어요. 한강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달리고 산책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웃으며 놀고 있었고 연인들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라면, 이것이 진정한 법치주의라면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요. 석양이 한강 위로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빛이 강물 위에 금빛길을 만들었어요. 저는 그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요. 법은 사람을 억압하는 도구가 아니라 지켜주는 울타리여야 합니다. 서울에서 저는 그걸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질서와 자유가 공존하는 곳,
존중과 신뢰가 기본이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제가 찾던 사회였습니다.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제 인생의 항로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가치관의 전환이었어요. 권력을 위한 법에서 사람을 위한 법으로, 억압의 사회에서 존중의 사회로. 지금도 가끔 드미트리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립니다. 이 체제는 우리가 바꿀 수 없어. 바꾸려 들지도 마. 하지만 이제 저는 압니다.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을요. 한국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안전하지만 영혼을 잃는 길, 아니면 위험하지만 신념을 지키는 길.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